오늘 수업에서는 완전 경쟁 기업과 완전 경쟁 시장을 살펴보면서 기업이 시장에 잔류하지 말고 폐업해야 할 시점은 언제인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전 수업에서 살펴본 바 완전 경쟁 기업이 자사의 경제학적 이윤을 극대화하려면 기업은 한계 수입이 한계 비용과 같아지는 산출량 수준으로 생산해야 합니다. 이 개념에 대한 해설을 원한다면 이전 비디오 영상을 반드시 시청해야 합니다. 앞서 또 다른 수업에서 완전 경쟁 시장에 속한 기업은 장기적으로 정상 이윤을 얻는 데 그친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환원하면 경제학적 이윤은 0이라는 점을 시연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오른쪽 그래프에 있는 기업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자사 생산물의 현 시세와 현 수준의 산출량으로 생산할 때 손익평형을 달성하는 데 그칩니다. 이 기업은 그 어떤 경제학적 이윤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업은 정상 이윤을 얻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 기업의 소유주는 시장 잔류만으로도 완전히 만족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은 명시적 비용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소유주 몫으로 약간의 이윤을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그래프상에는 도식화된 경제학적 이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 우리가 결정할 것은 이와 같은 경쟁 기업이 어느 시점에 시장 잔류보다는 폐업의 문을 닫는 선택을 하는가입니다. 이 기업의 재화 수요가 증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손익평행을 넘어 경제학적 이윤을 내게 될 것입니다. 경제학적 이윤을 내는 기업은 당연히 시장을 떠나고 싶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해당 이윤을 가져가길 원할 겁니다. 우리는 생산물 수요가 증가할 때 어떤 결과가 될지를 굳이 시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대신 이 기업의 생산물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요의 감소는 이 기업이 판매할 수 있는 가격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며 결국에 장기적으로 이 기업의 시장 철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왼쪽 그래프를 살펴봅시다. 우리는 이 기업이 수천 개 기업 중 하나라고 가정합니다. 다른 999개의 기업과 같이 동종 생산물을 판매합니다. 이 기업의 생산물 가격은 해당 재화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 기업이 판매하는 생산물 수요가 감소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그럼 이 기업의 생산물 수요 감소에 따른 영향을 왼쪽 그래프에 시연해 봅시다. 수요가 D에서 D1로 감소했다고 가정합시다. 현재 소비자들 사이에서 해당 재화에 대한 인기가 떨어졌거나 더 저렴한 대체재가 나왔거나 아마도 전체 소비자의 소득이 하락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중 어떤 것이라도 이 생산물에 대한 수요 감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이 생산물의 희소성이 비교적 덜해졌기 때문에 시장의 균형 가격은 하락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P1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개별 기업은 가격 설정자가 아닌 수용자이므로 이러한 균형 가격 하락은 개별 기업의 한계 수입과 수요 곡선을 하향 이동시킵니다. 따라서 우리는 원래 한계 수입과 수요 곡선을 밑도는 새로운 한계 수입과 수요 곡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 개별 기업의 산출량에 대한 수요와 한계 수입은 감소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이 생산물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가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이 새로운 곡선을 M1 등호 D1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살펴보면 보시다시피 이 기업은 자사의 개별 생산물에 대한 수요가 하락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은 해당 시장에 속한 수천 개의 기업 중 하나이고 이 시장 전체의 산출량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가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자사 생산물 수요가 하락하면 개별 기업은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이윤 극대화 수준의 산출량을 유지할 수 있으려면 이 기업은 한계 수입이 한계 비용이 같아지는 지점에서 생산해야 합니다. 보시다시피 한계 수입이 감소했기에 이 기업의 한계 비용 곡선을 따라 좌하향 이동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이윤 극대화 지점인 M1 등호 MC는 산출량 수준이 더 낮아진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점선을 아래로 그립니다. 우리가 인정하는 바 이윤 극대화를 노리는 이 기업은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같아지는 지점에서 생산해야 하는데 해당 산출량 수준은 더 낮아졌습니다. 자, 이러한 수요 감소가 이 기업의 이윤에 미친 영향을 살펴봅시다. 사실 수요가 감소하기 이전에도 이 기업은 경제학적 이윤을 얻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기업의 상태는 더욱 나빠진 모습입니다. 이 기업은 현재 경제학적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점선을 평균 총비용까지 계속 끌어올리고 가격과 비용축까지 횡으로 이어가면 보시다시피 산출량이 Q1일 때 이 기업의 평균 총비용은 평균 수입에 해당하는 자사 생산물의 판매 단가를 웃돕니다. 평균 총비용이 평균 수입,
즉 가격을 웃돌면 이 기업은 말 그대로 경제학적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업이 마주한 경제적 손실을 나타내는 영역을 음영 처리하겠습니다. 노란색 직사각형은 이 기업이 직면한 손실을 나타냅니다. 그 손실은 해당 시장의 소비자 사이에서 이 기업의 생산물 수요가 감소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이 기업은 폐업해야 할까요? 이 기업이 생산 중인 재화를 계속 생산해야 할까요? 아니면 종료해야 할까요? 누군가는 그에 대한 대답은 쉽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기업이 손실을 보는데 계속해서 이 재화를 생산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후속 질문이 있습니다. 이 기업이 폐업하면 이 기업의 손실은 무엇일까요? 기업이 폐업했을 때 입을 손실은 시장에 남아 생산을 지속할 때 입을 손실과 비교해 어떠합니까?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기업의 고정 비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왜 고정 비용을 살펴봐야 할까요? 기업이 직면한 고정 비용은 산출량 수준과 관계없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고정 비용에는 예를 들어 공장 공간을 임대하는 경우 기업이 지주에게 지불해야 하는 지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고정 비용에는 기업이 애초에 생산을 들어가기 앞서 마련한 자본에 대한 이자 납부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비용은 기업이 100만 단위를 생산하든 제로 단위를 생산하든 간에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기업이 폐업하더라도 기업은 여전히 고정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기업이 폐업하면 고정 비용을 날리게 됩니다. 만약 해당 기업이 폐업하게 된다면 고정 비용은 기업의 손실이 됩니다. 지주는 여러분이 물건을 100만 개를 생산하든 0개를 생산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은행은 귀사의 생산물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은행은 당신이 자본 획득에 쓰려고 빌린 대출금을 회수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그래프에 어디에 이 기업의 총고정 비용을 표시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총고정 비용과 이 기업이 영업을 지속할 경우 입을 총손실을 비교하겠습니다. 기업이 폐업하면 산출량 수준과 관계없이 지불해야 하는 고정 비용을 모두 날리게 됩니다. 기업이 영업을 지속하면 이 기업은 평균 수입에서 평균 총비용을 감산한 만큼 손실을 봅니다. 이 경우 해당 손실은 음의 수입니다. 자, 그래프를 봅시다. 이 그래프에 어디에서 총고정 비용을 나타내는 면적을 찾을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또한 이전 수업에서 설명했듯이 어떤 산출량 수준에서요. 자, 여기서 무작위로 한 점을 선택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QX라고 합시다. 산출량 수준이 QX일 때 이 기업의 평균 고정 비용을 알고자 한다면 바로 이 지점의 평균 가변 비용과 평균 총비용 간의 격차를 바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출량의 수준이 어떻든 평균 총비용과 평균 가변 비용 사이의 격차가 평균 고정 비용입니다. 자, 우리가 뭔가의 평균을 안다면 우리는 그 뭔가의 총합을 쉽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업이 산출량 수준이 Q1일 때 경험하는 평균 고정 비용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면 그리고 평균 고정 비용의 산출량 Q1을 곱하면 총고정 비용을 대변하는 면적을 이 그래프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봅시다. 산출량 수준이 Q1일 때 평균 총비용 중에 평균 고정 비용이 있습니다. 이미 여기에 명시한 평균 총비용에서 평균 가변 비용을 공제합니다. 그러니까 평균 가변 비용 곡선까지 끌어올리고 점선을 횡으로 걸쳐 그립니다. 이것이 기업의 평균 가변 비용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평균 고정 비용은 평균 총비용에서 평균 가변 비용을 감산한 값과 같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평균 총비용과 평균 가변 비용 간의 격차입니다. 그게 바로 평균 고정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평균 고정 비용에 해당하는 면적을 알게 되었으니 총 고정 비용을 나타내는 면적을 손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해당 면적은 이 기업의 총 손실에 해당하는 노란 사각형에 더해 파란색 사각형으로 대변되는 추가 면적을 결합한 면적입니다. 여기 그래프에서 파란색 구역에 노란색 구역을 더하면 총 고정 비용을 대변합니다. 따라서 파란색 사각형과 노란색 사각형을 합친 전체가 총 고정 비용에 해당합니다. 총 고정 비용은 기업이 단기적으로 폐업할 때 손실되는 비용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기업은 폐업해야 할까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여기서 하려는 겁니다. 분명히 이 기업은 폐업해서는 안 됩니다. 수요가 아직 일정 수준 이상이라 재화 생산을 계속할 경우 경험할 총 손실이 이 재화의 생산을 멈췄을 경우 상실할 총 고정 비용보다 작습니다.
우리는 방금 기업이 문을 닫아서는 안 되는 예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기업은 단기적으로 재화 생산을 계속하면서 희망하건대 다른 기업이 폐업하거나 아울러 자사의 개별 생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이 기업이 손익평형 수준의 산출량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기대해야겠습니다. 우리는 방금 이 기업이 아직 폐업해야 할 상황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기업은 손실 최소화 포지션에 들어섰습니다. 이 기업은 한계 비용이 한계 수입과 일치하는 지점의 산출량으로 생산하며 손실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이 실제로 폐업해야 할 경우라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할까요? 우리는 여기 그래프를 깨끗이 정리하고 한 번 더 수요가 이동하는 걸 볼 텐데 그에 따라 기업이 폐업하는 게 이득이 될 만한 상황이 초래될 겁니다. 여기 우리는 다시 원래 균형 상태의 시장 도표와 기업 도표로 돌아왔습니다. 이어서 이전 예시보다 수요가 더 많이 감소하는 상황을 도식화하겠습니다. 그에 따라 개별 기업이 보기에 한계 수입 및 수요가 너무 낮아서 단기적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됩니다. 먼저 왼쪽 그래프에서 수요 감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앞서보다 수요가 상당히 많이 감소하는 양상을 시연합니다. 이 생산물이 정말 유행이 지났다고 해보죠. 저는 보통 카세트 워크맨 사례를 사용합니다. 어렸을 때 우리가 모두 가지고 다니던 휴대용 카세트 플레이어이지만 이제는 아무도 가지고 다니지 않는 것 같습니다. 1980년대와 90년대에는 많은 기업이 카세트 워크맨을 만들었지만 오늘날에는 어디에서도 워크맨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단순히 CD 재생기와 MP3 재생기로 대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카세트 워크맨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면서 수요가 한참 낮아지면서 그러한 기기의 가격이 정말 많이 하락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수요 곡선은 한참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워크맨을 찾는 사람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시장에 잔류하기에는 워크맨의 가격이 너무 낮아진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P1이라는 새로운 가격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러한 생산물의 생산자들은 경쟁 시장에 속해 있기 때문에 생산자들은 시장의 균형 가격에 의해 결정되는 완전 탄력적인 수요 곡선, 즉 수평선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개별 생산자들은 매우 낮은 가격에 직면할 겁니다. 이는 이 재화의 수요가 소비자들 사이에서 현저히 감소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개별 기업의 생산물에 대한 새로운 수요 곡선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에마어 1등호 D1이라고 부릅니다. 보시다시피 우리는 지금 난처한 상황에 부닥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융극대화의 준칙에 따라 기업은 한계 수입이 한계 비용이 같아지는 지점의 산출량을 생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한계 수입이 한계 비용보다 낮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별 수 없이 이 기업은 아마도 한계 비용이 가장 낮은 때 산출량으로 생산하기를 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기업이 Q1의 산출량 수준에서 생산하기로 했다고 칩시다. 그리하여 이 기업이 직면할 평균 총비용은 보시다시피 생산물 가격보다 현저하게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 기업의 경제학적 총손실은 평균 총비용에서 평균 수입, 즉 가격을 감산하고 산출량을 곱한 값입니다. 노란색 직사각형은 생산물을 계속 생산할 경우 이 기업이 겪게 될 경제학적 손실 면적을 대변합니다. 이 기업은 최선의 산출량 수준을 유지함에도 매우 큰 경제학적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업의 경제학적 손실 규모가 대단히 크다 보니 실제로 폐업이 불가피하고 시장에서 철수하는 것이 이 기업의 이해관계의 최선책이 될 정도일까요?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다시 한번 기업의 총손실을 총고정비용과 비교해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총고정비용을 결정하려면 평균고정비용 ATC과 평균가변비용 ABC 사이 격차를 찾아냅니다. 그렇게 해서 평균고정비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산출량을 곱하면 총고정비용에 해당하는 면적이 산출되고 그 면적은 녹색 사각형과 같습니다. 이 기업의 총고정비용은 녹색 사각형과 같습니다. 이것이 이 기업이 문을 닫게 되면 날리게 되는 부분입니다. 폐업하더라도 여전히 지대를 지불해야 할 것이고 여전히 자본 마련에 들어간 대출금의 이자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시다시피 이번 경우 이 기업이 영업을 지속할 경우 경험할 총손실보다 총고정비용이 작습니다. 녹색 사각형은 총고정비용을 나타냅니다. 보시다시피 총고정비용이 영업을 유지할 때 입을 총손실보다 작습니다. 이 기업은 폐업해야 합니다. 이것이 실제 폐업 준칙입니다. 총고정비용이 총손실보다 작다면 이 기업은 폐업해야 합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이것이 폐업 준칙입니다. 기업은 총고정비용이 이윤 극대화 산출량으로 생산할 때 경험하는 총손실을 웃도는 한 계속 영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에 남아서 경험하게 될 총손실이 총고정 비용을 초과할 경우 이 기업은 폐업으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후 여전히 갚아야 할 고정 비용을 지불합니다. 그렇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면 갈수록 빚더미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소니가 됐건 다른 어떤 기업이든 2012년에 워크맨을 계속 생산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워크맨에 대한 수요는 충분하지 않은데 워크맨 공장 유지에 드는 고정 비용은 너무 큽니다. 사실 나는 소니가 지난 1-2년 상관의 휴대용 카세트 플레이어를 생산하는 마지막 공장을 폐쇄했다는 글을 최근에 읽은 기억이 납니다. 왜 소니는 그렇게 했을까요? 자명하게 그러한 생산물에 대한 전 세계 수요는 이 기업의 가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수요보다 낮습니다. 소니는 공장을 폐쇄하고 휴대용 카세트 플레이어의 생산에 수반되는 고정 비용을 날리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것으로 소위 폐업 준칙에 대한 수업을 마칩니다. 기업이 총고정 비용을 초과하는 손실을 보고 있다면 단기적으로 폐업함으로써 총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일부 기업이 폐업하면서 시장에서 해당 재화의 공급이 감소하고 가격 상승을 유발하면 장기적으로 다른 기업이 다시 한번 손익평형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워크맨의 예를 통해 볼 수 있듯이 일부 재화는 더 이상 생산되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폐업 준칙에 관한 수업을 마칩니다. 이번 수업을 이윤 극대화의 준칙에 관한 강의와 완전 경쟁 시장, 단기에서 장기까지 란 재화의 강의와 결합하면 완전 경쟁 기업이 장단기적으로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의사결정을 하는지 여러분의 이해도가 높아질 겁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또 뵙겠습니다.